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자분들이 있으시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동서들 간에도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예를 들어 시부모님께서 내가 결혼할 때 뭐 돈 안 내놓냐 하고 아쉬운 소리 하시던 분들이 서방님이랑 동서 결혼할 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해주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질투가 나죠. 그런 경우 말고요. 그냥 여자들끼리 순수하게 제가 더 예뻐 보여서 제가 더 젊어서 제가 뭔가 여시같이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질투를 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당연한 건가 싶어서요. 전 남초 직장에 오랫동안 다녀서 사실 여자분들이랑 트러블이 크게 없었어요. 남자분들은 애초에 그런 기싸움을 하지도 않고 뭐라고 해야 할지 좋게 말해 묻어난 거지 사실 그냥 사람 간의 관계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뭐 성별을 갈라서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예전부터 보면 꼭 여초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누구 파 편가르게 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생산 직군 쪽에서 일을 하는데 남자 반장님들보다 여자 반장님들 파벌 싸움이 더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질투라는 감정을 남성보다 몇 배로 더 느끼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요즘 들어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요. 바로 저희 예비 시댁 때문입니다. 사람들 많이 보는 사연 채널에다가 제 사연 올려보고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예비 시댁 한번 찾아갔다가 이 결혼을 엎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저한테 뭔가를 잘못해서 파혼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 계기가 동서들 때문이라서요. 누가 저 붙잡고 너 뭐 때문에 파혼했어 하면 나 동서들 때문에 골치 아파서 파혼했어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동서들의 말도 안 되는 질투 때문에 고생한 사연을 들려드릴 건데요. 들어보시고 저 이 결혼하는 게 맞는지 없는 게 맞는지 이 결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동서들이랑 관계를 유지하는 게 현명한 길인지 부디 저에게 의견들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가족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도 방학만 되면 아버지가 하시는 공장에 와가지고 일을 돕고 해서 지금 같이 살 부대 끼면서 일하고 있는 반장님들, 직원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다 얼굴 알고 지내왔던 사이라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만큼 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낙하산 타고 들어온 거 아니고 저 사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임 대리 거쳐서 과장 승급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과장급이랑 비교하면 조금 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꽤 젊은 나이에 능력 하나만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 생각하면 제가 생각해도 저 스스로가 엄청 뿌듯할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만 득식을 한 이곳에서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워낙 성격이 그냥 말도 없고 과묵하고 그래요. 회사에서 불필요한 수다를 떠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집중을 하면 인상이 뚱해 보이기도 해서 처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도 참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제 성격 잘 아시는 분들은 쟤 또 뭐 엄청 집중했구나 하고 그러려니 이해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오래된 동료가 좋은 건가 봐요. 맨날 일집만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연애를 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회사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간도 크게 아버지가 대빵으로 계시는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2번이나 했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마다 남자친구들에게 제발 다른 사람 절대 몰라야 한다. 무조건 비밀로 해야 한다. 신신당부를 했던 것도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걸 피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압박에 들어갈까 싶어 그게 제일 무서워서 그랬었거든요. 가희야, 아빠가 올해 벌써 다녀온 것만 몇 군데인 줄 알아? 너 일 잘하고 뭐 과장 승급 시험 빨리 본다고 해서 그게 효도가 아니야. 결혼 안 하고 이렇게 뻐기고 있는 거 그게 제일 큰 불효야 불효. 내가 아주 결혼식 갈 때마다 그대 따님은 언제 결혼하세요? 만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정작 시집 안 가는 건 네 기집애면서 왜 스트레스는 아빠가 혼자 다 받아야 되느냔 말이야. 아이고 하여튼 너 우리 회사 사람 또 만났다가 걸리기만 해봐. 어? 제가 사내 연애를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자친구와 했던 사내 연애
퇴근길에 손잡고 나가는 거 아빠가 딱 보고 직원들한테 저희가 부녀 관계인 거 들킬까봐 화도 못 내고 얼굴만 울그락불그락 하시고 전 진짜 얼굴이 사색이 되어 남자친구 얼굴 황급히 가리고 냅다 도망쳤어요. 그날 집에 가서 아빠한테 잔소리 3시간이나 넘게 들었다니까요. 회사 사람 만나지 말라고요. 내가 회사 집밖에 안 다니는데 회사 사람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만나냐 하니까 차라리 선을 보랍니다. 너 우리 회사 사람이랑 만나고 헤어지고 했다가 그 사람들이 내가 네 아버지인 거 알기라도 하면 어떡할래? 안 좋게 헤어졌다고 관두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고급 인력들 뽑아놓은 게 회사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지 기껏 너 연애 상대 만들어주려고 그런 줄 알아? 하여튼 너 한 번만 더 우리 회사 사람이랑 만났다가 걸리면 그땐 네가 잘릴 줄 알아. 다른 사람들 회사 내에서 사내 연애하는 건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저한테만 유독 화를 내시는 이유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아버지는 CEO 자리에 있으니까요. 제가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남자친구들이 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들키면 정말 제대로 깨질 소리긴 하지만 사실 이전에 회사에서 만나던 남자친구한테 아버지 정체를 들켰던 적도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바람으로 헤어지게 돼서 너 사람들 앞에서 입조심 안 하면 나도 아버지한테 너랑 만나다가 네가 바람핀 거 싹 다 불어버려서 회사에선 다시 발 못 붙이게 해줄 수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겨우 입을 막아놓긴 했지만 한동안 그것 때문에 참 난감했어요. 단순히 들켰다는 사실이 곤란한 게 아니라요. 아빠 말대로 저희 아빠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자마자 달라지는 그 사람들의 태도가 곤란하더라고요. 우리 이번 주에 일식 오마카세 예약해놨는데 거기 가는 거 어때? 예약 잡기 힘든 데인데 내가 예약해놨어. 아버지 돈 잘 버시잖아. 이런 돈은 돈도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건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어? 결혼식은 호텔에서 할 거지? 한때는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그놈의 돈이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치졸하게 만들어버리는지 집이 먹고 살만하다는 걸 알아차리자마자 무슨 자기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 취급을 해버리는 남자친구 덕분에 그 연애를 마무리하면서 사내 연애는 이제 어지간해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아빠만큼이나 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빠 눈치 보다가 말라 죽느니 차라리 이직을 하고 말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뭐 여기 회사 계속 있는 줄 알아? 야, 너도 우리 아빠 밑에서 일해봐. 그래야 안다니까? 요즘엔 레파토리가 바뀌었어요. 예전엔 사내 연애 하지 말아라. 이젠 아빠가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선이나 봐라. 사내 연애 하던 놈들도 아빠 회장인 거 알고 나면 그렇게 달려드는데 애초에 조건 다 따져가면서 오는 애들이 얼마나 속물일지 아빤 그 정도도 눈치 못 채면서 어떻게 회사를 차렸대? 아빠한테 한 소리 듣고 나면 엄마한테 이제 가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과장 승급 시험을 앞두고 회사를 옮긴다는 게 좀 아깝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의 소나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능력 키워서 이직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요. 요즘엔 잘난 사람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바람에 직장 옮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거든요. 어디 이력서 좀 내보려고 하면 외국 대학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등 토익 780점 이상 성적표를 제출하라는 등 영어인 영 잼뱅이라 그런지 아빠 회사 탈출하는 건 둘째치고 영어 공부부터 해야겠다 싶어서 퇴근하고 토익 학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뭐 직장인 반이니 뭐니 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좀 빠르게 상승시켜야 하거든요. 여기는 뭐 개인 과외라든가 이런 거 없을까요? 이직 용도로 집중해서 공부 좀 해보고 싶은데.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학원에서 심층 학습반이라고 해서 시간 없는 직장인 분들 대상으로 방금 말씀하신 과외처럼 편하신 시간에 수업 진행하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거든요. 평소에 영어 공부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학연수 경험도 있으시고요. 그러면 아마 성적 올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사람 인연은 어디서 만날 줄 모른다고 하는데 아빠 회사 탈출하려고 찾아간 영어 학원에서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예비 신랑은 제가 찾아간 영어 학원의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영어 강사님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다면서 한 번만 가보라는 둥 얘기를 하길래 저도 솔깃한 마음에 등록을 하긴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첫눈에 보고 반해버린 통에 완전 얼음이 됐잖아요. 회사에선 화장 한 번을 제대로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영어 수업 있는 날만 되면 얼굴에 뭐 찍어 바르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전 몰랐는데 주변에서 저 연애하는 거 아니냐고 엄청 얘기를 했었다네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것이 제 전략이었는데 전략이 제대로 통한 것 같았죠. 생산직군 쪽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괜한 편견을 갖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쪽 회사에서 여자가 일하면 힘든 점이 많지 않냐면서 얘기하는데 속으로 어쩜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이해심도 깊을까 별 주접을 다 떨었던 게 생각나네요. 그렇게 혼자만의 어필이 드디어 빛을 발했는지 남편이 먼저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고백을 해와서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만나고 나서 느낀 거지만 알면 알수록 결혼하기에 딱 좋은 남자구나 싶은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도 경기도 쪽의 중견기업에서 임원직을 하고 계시고 형들이 둘 있는데 형님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해외 유학 다녀와서 형님들은 지금 대기업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형수님 두 분은 근교에서 대형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긴 회사니 경영이니 이런 것들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나마 관심이 있던 교육 쪽으로 빠지다 보니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면서 자기가 형제 중엔 제일 못난 것 같아 항상 머쓱하다고 그래요. 말로만 겸손 떠는 거지 예비신랑 밑으로 딸려있는 수강생 숫자들만 들어보면 여기도 뭐 거의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거든요. 돈 많이 번다고 사람들한테 배 내밀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없고 평소에도 사치를 부리거나 그런 성격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오래된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 보면 볼수록 참 진국이다 싶어서 오히려 제 쪽에서 결혼 의사를 넌지시 묻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시집 못 가는 딸이 참 그렇게도 걱정이셨는지 저희의 결혼 준비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어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은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예비신랑이랑 연애를 시작하면서 일부러 아빠한테 이런 방구 언급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괜히 얘기를 꺼냈다가 어떤 사람인지 데리고 와봐라. 그 집안은 뭐하는 집이냐. 사람은 어떻냐. 들들 볶아가면서 잘된 연애에도 괜히 죄를 뿌리실까 싶어 영 걱정되고 찜찜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사내 연애는커녕 연애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 딸을 보면서 그야말로 애가 타셨던 거죠. 그날 아마 수업을 마치고 예비 신랑과 둘이서 데이트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다음에 다시 받겠다고 전화를 몇 번이나 거절하는데도 끈질기게 전화를 하는 통에 결국 편하게 전화를 받으라고 손짓하는 예비 신랑 눈치를 쓱 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제일 작게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목청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주 딸 쪽팔리게 만드는데 도 같으신 분이구나 싶었다니까요. 네가 잘못한 거 아는 거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전화를 안 받지. 내가 사내 연애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연애하지 말라고 그랬어. 어디까지 속을 뒤집을 참이야. 아, 아빠 제발 그런 거 아니고, 어? 나 지금 약속 있으니까 끊고 집에서 이따 얘기해. 뭘 집에서 얘기해? 집에서 얘기하긴. 너 집에 와서 아주 내 눈에 띄기만 해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이번 주말에 아빠가 선자리 잡아놨으니까 가서 시간 때우다 오는 한이 있어도 일단 앉아서 밥 한 끼 먹고 와. 알겠어? 장소랑 시간을 문자로 보낼 테니까. 아빠 입에서 선자리 얘기가 나오자마자 당황해서 얼른 전화를 끊어버리고 운전석에 타고 있는 예비신랑의 눈치를 쓱 보게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다 들었을 텐데 화가 난 건지 실망을 한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길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요.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좀 유난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괜히 피곤하게 할까봐 말 안 했더니 제가 연애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폭삭 늙은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맨날 선을 보라고 노래를 부르는지. 여튼 집에 가서 내가 지금 나 아주 건강하게 잘 연애 중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기분 나빴겠지만 기분 풀어요. 응?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열 받죠. 내가 쪽팔린 것도 아니고 나이가 몇 살인데 부모님한테 연애나 숨기고 있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정 떨어지는 행동을 했구나 싶어 뭐라고 사과를 해야 할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차에서 대뜸 한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해볼까요? 하고요. 저 너무 화들짝 놀라서 차 안에서 딸꾹질을 다 했다니까요. 잘못 들은 줄 알고요. 네 하고 되물었죠. 아니 내가 가희 씨한테 그만큼 믿음을 못 준 건가 싶기도 하고 우리 나이도 있는데 결혼 얘기 갑자기 뜬금없고 당황스러운 건 아니잖아. 우리 이제 제대로 허락받고 제대로 만나자. 프로포즈는 나중에 정식으로 할 테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서운해 말고. 제 입장에선 얼마나 감동이에요. 와, 우리 아빠의 잔소리가 이렇게 쓸모있는 날도 오는구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엄마 아버지 딱 앉혀놓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나 만나는 사람 있다. 이 사람이랑 결혼 준비하기로 했다 하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빠가 맨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저한테 뻥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너 지금 주말에 선보러 나가라고 했더니 그거 나가기 싫어서 머리 굴리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제가 예비 신랑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까지 다 얘기해주고 아까 아빠가 데이트 중에 선보러 갈 거냐고 전화로 초를 치는 바람에 결혼 준비 기폭제가 됐다 얘기까지 하니까 아빠가 묘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놈한테 아빠 얘기했냐고요. 뭐 걱정하는지 알아 아빠. 나도 결혼식 날짜 딱 확정되고 나서 그때서야 얘기할 참이야. 괜히 집안 배경만 보고 따라붙은 거 아니냐 그런 소리 하려고 하지? 이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 집안이 나보다 훨씬 잘났으면 잘났지. 내가 설마 남자 고르는 눈이 그렇게 없겠어? 여태까지 조건 따지는 놈들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또 당하게? 이 사람 그냥 나 평범하게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도 비밀 지켜. 이제 결혼 얘기까지 오가는 마당에 굳이 비밀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괜히 마음이 찜찜하더라고요. 그동안 조건만 보고 달려드는 남자들한테 너무 대인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은 견고하지만 혹시나 아주 혹시나 하는 일말의 의심 때문에 저도 당분간은 얘기를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어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제 걱정거리의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겉보기에 이렇게 완벽한 가족들인데 시댁 운은 뽑기 운이랑 같다고 하더니 난 남편 뽑기만 잘한 게 아니라 시댁 뽑기도 잘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체 뭔 자신감으로 그렇게 친구들한테 떵떵거리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쎄함을 처음 느꼈던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슬슬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걸 시작해볼까 하고 말만 나온 상태였고 뭐 딱히 거기서 더 진행될 건 없었거든요. 저희 회사 일이 너무 바빠지기도 했고 예비신랑도 학원에서 맡게 된 반이 좀 더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 데이트할 시간도 모자랐고요. 마침 딱 휴무가 겹치는 주말에 예비신랑에게 먼저 전화가 왔더라고요. 같이 카페에 가자고요.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지. 우리 형수님들 근교에서 대형 카페 운영하신다고. 형수님들이 결혼하시고 나서 나 엄청 챙겨주셨거든. 나도 집에 가서 가희 씨 얘기 한번 하니까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고 하도 궁금해하셔가지고 혹시 괜찮으면 인사도 드릴 겸 겸사겸사 카페 한번 다녀오는 거 어때? 부담 갖지 말고. 결혼을 하고 나면 제 동서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히 긴장이 되긴 한데 그래도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가기 전에 예비 손윗 동서들에게 점수라도 좀 따놓으면 저한테 득이 됐으면 득이 됐지 실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좋다고 불러만 주시면 감사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는 내내 신나서 얘기를 하는 예비 신랑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 괜히 마음이 들뜨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간 적은 나도 처음이다. 왜 예전에 어렸을 때 철없던 시절에 여기가 형수님들 카페인 거 뻔히 알면서 여자친구 데리고 갔다가 걸린 적은 있어도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하는 건 자기도 처음이라 괜히 떨린다고. 분명히 형수님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거라고. 전 여친 얘기를 해서 입을 콱 꼬집어줄까 하다가 그래도 정식으로 만나는 여자 자격으로 소개를 받으러 가는 건 제가 처음이라 하니 참았죠. 두 분이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같이 가게까지 운영하실까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도 만나기 전에 예비 형님들에 대해 생각했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 고상하고 나긋나긋하고 어디 꽃집 운영하실 것 같이 생기신 분일 거다. 그렇게 상상을 했었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가이시라고 했죠? 도련님이 집에서 얼마나 칭찬을 하시던지. 내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결혼을 다시 한번 해야 되나 했다니까요.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그동안 어떻게 숨겨놓고 있었어? 도련님도 참. 그렇게 긴장한 채로 예비 형님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동안 긴장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친절하고 나긋나긋한 응대에 오히려 제가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여성스러운 느낌이시긴 하더라고요. 예비 작은 형님도 왜 여태까지 카페를 한 번도 안 놀러 왔냐면서 자연스럽게 제 팔짱을 끼고 카페 구경을 시켜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머릿속으로 제가 무슨 꽃밭 같은 상상을 했는 줄 아세요? 와, 나 이 집에 시집가면 무슨 작은 아씨들 막내 마냥 형님들에게 엄청 사랑받으면서 지낼 수 있겠구나 했다니까요. 제가 형님들이랑 살갑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예비 신랑도 엄청나게 뿌듯해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어디서 일을 하고 있다고? 아니, 둘이서 감추지만 말고 얘기 좀 한번 해봐. 어떻게 만난 건데? 도련님 학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인가? 혹시, 어머, 그러면 학벌도 장난 아니겠다. 왜 그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다 스카이 이상이라고 그러던데? 예비 신랑도 저랑 마찬가지로 묻어난 성격인가 봐요. 분명히 집에서 저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물었을 텐데 별로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형님들이 나서서 절 여기까지 데리고 와라 하셨구나 싶기도 하고요. 집에서는 입 꾹 다물고 있는 도련님이겠지만 저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까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우리 형님들 머리도 참 좋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딱히 숨길 것도 없잖아요. 아, 어떡하죠? 제가 그렇게까지 학벌이 좋지는 않은데. 그냥 인서울 평범한 대학 들어갔고요. 졸업하고 나서 지금 땡땡 산업이라고 아세요?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직급은 대리긴 한데 지금 승진 시험이 있어서 과장으로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이직을 하게 될지 그건 아직까지 고민 중이고요. 아무래도 결혼할 거 생각하면 직장을 옮기는 것보다 여기 계속 있는 게 더 낫다 싶기도 하고 차차 얘기해 보려고요. 저희 영어학원에서 만나긴 했어요. 제가 영어 수업 들으러 갔다가 이 사람 딱 만나게 된 거거든요. 뭐? 땡땡 산업? 거기 공장 아니에요? 교대 근무하는? 이름만 비슷한 건가? 그런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두 분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교대 근무하는 공장이 아니냐고 대본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생산직들은 교대 근무도 하시는데 전 거의 다른 회사원들이랑 마찬가지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한다 그랬죠. 아무래도 나중에 애 낳고 키우고 할 생각하면 교대 근무가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러셨나 보다 했고 예비신랑도 교대 근무로 따지면 학원 강사로 일하는 본인 스케줄이 훨씬 더 뒤죽박죽 아니냐 말을 얹었죠. 아, 그런데 아시잖아요. 여자분들 다 아시죠? 그 묘하게 쌓여지는 분위기요. 이건 뭐 아니라고 반박을 하려고 해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레이더 같은 거거든요. 위험감지 레이더라고나 할까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던 형님들의 분위기가 어딘가 설명할 수 없이 싸하게 내려앉는 것이 아무래도 내 직업이 영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다 싶더라고요. 뭐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편견을 갖고 보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니까요. 공부를 안 했거나 집안 형편이 어렵다거나 하는 그런 오해요. 두 분이 절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니까 제가 나서서 해명을 하는 것도 되게 웃기는 그림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렇다고 이런 쎄함을 무시하기엔 또 제가 찝찝한 거죠. 혹시 명함은 있어? 하긴 거기 회사도 명함은 있겠지. 아니 우리 명함 교환이나 할까 하고 카페에서 일한다고 명함 산더미만큼 찍어놓긴 하는데 이렇게 손님 오는 날 아니면 딱히 명함 교환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서 자 여기 내 명함. 쎄해진 분위기를 작은 형님이 깨주시긴 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고민되는 거 있죠. 명함이야 100장이고 1000장이고 드릴 수 있는데 요즘 같은 회사에 서로 연락 엇갈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제 명함엔 아버지의 엄포로 개인 번호가 떡하니 박혀 있었거든요.
예비 시댁 식구들한테 결혼도 하기 전에 일찌감치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이 제 입장에선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서 이거 명함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먼저 명함을 내밀고 빨리 네 것도 내놔라 하는 얼굴로 그러시는데 제가 그 뜻을 감히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에휴, 번호 드려도 설마 나한테 따로 연락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 하고 저도 두 분께 명함을 내밀었어요. 형수님들 되게 멋지시지? 아까 당신이랑 그렇게 셋이 있는 모습 보니까 괜히 기분이 이상하더라. 우리가 진짜 결혼하고 나면 앞으로는 그렇게 셋이서도 자주 어울릴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형수님들이 당신 엄청 예뻐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긴장되고 불편하신 분들 아니지? 아무렴 우리 식구인데. 아이고, 이 남자 어쩜 이렇게 해맑을까요? 살면서 누군가 자기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적이 얼마 없었나 봐요. 그 두 분이 입만 활짝 열고 있었지 나한테 얼마나 적대적인 태도로 말을 하고 계셨는지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아마 놀라서 까무러치겠구나 싶었다니까요. 그냥 예비 신랑의 기분 좋은 상상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저도 대충 맞장구를 쳤죠. 형님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다. 나도 저런 분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으면 엄청 좋겠다 하고요. 아, 그렇게 카페 한 번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침대에 아주 스르르 넘어져서 잠에 들 정도로 진이 다 빠지더라니까요. 제가 좀 잘 까먹는 성격이라서 그런가요? 머리가 좀 맑은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눈치 보였으면서도 자고 일어나니까 금세 까먹고 그냥 제 할 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죠. 그때 형님들에게 받은 번호 저장해놨냐고요? 뭐 연락할 일이 있다고요? 당연히 안 했죠. 어머, 여보세요 하는 거 보니까 내 번호 따로 저장 안 해놨나 보다. 나 진혁이 형수예요. 지난번에 명함 받아가지고 나서 예의상으로 연락 한번 할 줄 알았는데. 하긴 요즘 사람들 이런 것까지 바라면 나 너무 꼰대 같은 건가? 방금 건 못 들은 걸로 해요. 원래 사람이 까맣게 잊고 있을 땐 충격적인 한 방이 오는 법이잖아요. 제가 그랬죠. 카페에 갔다 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나? 모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원래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 잘 안 받긴 해서 한 번을 끊었는데도 또 똑같이 전화가 오길래 여보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누구시냐고 물었죠. 예비 신랑의 형수님, 제 예비 형님 되실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속으로 헉하긴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연락이 올 줄 알았으면 번호라도 저장을 해놓고 자연스럽게 아는 척을 하는 건데 하고요. 이미 모른 척 해버린 걸 어쩌겠어요. 어색하게 하하 웃으면서 어쩐 일로 연락하셨냐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다 했죠. 설마 전화를 직접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쩐 일이신가 했더니 여자들끼리 따로 만나서 시간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카페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비 신랑 빼고 저 혼자서요. 여자들끼리 시간 보내는데 누구는 남편 없어서 못 데려오는 거 아니고 예비 신랑 달고 다니는 것도 보기 좀 그렇잖아? 우리들끼리 그냥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종종 그러거든. 나중 되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미리 체험한다 치고 한번 와요. 우리도 따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또 여자들끼리 있을 때랑 남자들 껴있을 때랑 대화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꽤나 다르잖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카페 쉬는 날에 싹 다 비워놓고 거기서 날씨 좋은데 파티 겸 하려고 하니까 약속이 있어도 시간 좀 내요. 도망갈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랬잖아요. 여자들 기싸움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라고요. 딱 전화로 이 얘기 듣자마자 아, 이거 그냥 기분 좋게 여자들끼리 개모임하는 수준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예비 신랑 떼놓고 가서 진짜로 여자들 사이에서 며느리감을 검증받는 그런 자리구나. 저도 다년간의 사회생활로 다져진 눈치 가지고 딱 알아차렸다니까요. 이거 여기서 괜히 입 잘못 놀려서 저 그날 약속 있어 못 갈 것 같다 하면 올 때까지 다시 날짜를 잡으실 것 같아서 그냥 입 다물고 알겠다고 하고 두 분 번호 저장부터 했네요. 말이 좋아 카페 사장님이지 결혼하고 나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보신 분들이잖아요. 취향이 얼마나 고급스러울 거고 따지는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파티 갈 때 들고 갈 와인도 좀 더 신경 써서 고르고 친구들한테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입방정 안 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피가 나는 코칭을 받았답니다.
예비 신랑한테도 그날은 친한 언니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데이트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해뒀어요. 그렇게 와인병 들고 카페에 딱 들어가는데 절 반겨주는 광경을 보고 그대로 기절할 뻔했잖아요. 카페 쉬는 날 문 닫고 저희 셋이서 조용히 놀자고 전 분명히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잘못 들었던 걸까요? 들어가자마자 이게 돌잔치장인지 무도회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손님이 미어 터지는데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서 와인병을 들고 멍하니 서 있으니까 저 멀리서 절 발견하신 예비 큰형님께서 반갑게 손을 흔들고 얼른 제 쪽으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했죠. 어머, 자긴 농담도 참. 보면 몰라, 앞치마잖아. 맞다. 내가 어제 미리 얘기한다는 거 깜빡했네. 원래 우리 셋이서만 조용히 와인 마시고 놀려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모이는 멤버들이 있거든. 우리 집에 새 며느리 들어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궁금하다고 얼굴 한번 보자고 하면서 선물 사들고 모이겠다는 거 있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다들 안면 두고 지내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도 또 이런 사람들 제대로 안 모시면 나중에 후환이 조금 무섭긴 하거든. 사람이 워낙 많아서 준비할 게 많다. 저기 주방 가면 둘째 있을 거거든. 둘째한테 가가지고 뭐 하면 되냐고 한번 물어봐봐. 할 일 별로 없어. 딱 봐도 뻥이죠. 그냥 저 일 시키려고 부른 거 누가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앞치마 제 손에 꼭 쥐어주고 얼른 부엌 가서 할 일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등을 떠미는데 속으로 진짜 열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다니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이 황금 같은 주말에 노동력을 제공할 거면 시간 외 근무 수당 주는 회사가 일을 하지 돈 한 푼 못 받는 이런데 뭐하러 오냐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소리가 목구멍까지 넘어왔다가 들어가고 목구멍까지 넘어왔다가 들어가고 속으로 참을 인을 몇 번을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뭐 했냐고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식당 이모로 전락했다니까요. 가희씨, 여기. 아우, 왜 이렇게 손끝이 야무지질 못해. 저기 테이블에 사모님 라떼 안 드시니까 차로 바꿔서 가져가야 한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오늘 하루 일 도와주는 역할이라 다행이지. 아우, 가희씨 진짜로 우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으면 하루도 못 가서 잘렸겠다. 자, 이거 케이크 잘라서 저쪽 테이블에 한 조각씩 나눠드려요. 차라리 두 예비 동서랑 저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죠. 그래도 제가 또 일머리는 좀 있는 편이라서 뭐 하나 시켜놓으면 곧잘 하거든요. 왜 이런 데 와서 그런 일머리를 발휘해야 하는지 몰라도 다 포기하고 그래 난 지금 시댁에 점수 따러 온 거다 속으로 연부를 외우면서 테이블에다 커피 몇 잔 서빙하고 나면 다른 테이블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의자에 발까지 척하니 올려놓고 앉아있는 두 예비동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뭐 부끄럽거나 미안하지도 않은지 손 흔들어가면서 여기도 마실 것 좀 하나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진짜 여기가 예비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친구들끼리 모이는 자리면 저 얄밉게 손 흔들어대는 손모가지를 확 꺾어 놨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니까요. 저 그렇게 거의 3시간을 앉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직장인들한테 주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열이 안 받고 백이냐고요. 확실히 가희 씨는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이런 일도 곧잘 한다. 우리는 이런 거 누가 시킨다고 해도 못할 일이잖아. 안 그래 자기야? 아무래도 급이라는 게 있고 말이야. 어머, 세상에 그런 말씀 어디 밖에 나가서 하시는 거 아니죠? 제 앞에서 하신 게 진짜 다행이다. 저도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요즘 세상에 뭐 직업에 귀천이 있다느니 사람들끼리 급을 나눈다느니 밖에 나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동영상 찍히기 딱 좋잖아요. 바로 다음 날 되면 9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온다니까요. 급 나누는 사람 해가지고요. 하지만 저도 어디 가서 억울한 일 당하고 가만히 있고 지고만 있는 성격 절대로 못 되거든요. 제가 당한 게 있으면 10배 아니 20배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라서요. 손님들 다 빠져나가고 앞치마 벗고 더워서 아메리카노로 목을 축이고 있으니까 고생해 했단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쓱 오셔서 괜히 긁어보시는 거예요. 의도가 빤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지지 않고 맞받아 쳤죠. 요즘에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신다고요. 자기 의도가 들통나서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니면 새파랗게 어린 여자아이가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서 짜증이 나셨는지 여튼 얼굴이 순간적으로 확 구겨지면서 짜증이 올라오는 게 보이긴 했는데 말았어요. 어지간한 것들로 저를 열받게 할 수 없다는 걸 아셨는지 이번엔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안에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들어있었고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알바비래요. 아, 나 부려먹고 알바처럼 돈 주는 거 가지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또 한 대 맞은 거 그대로 돌려드렸죠. 저 이 돈 안 받을게요. 어차피 여기 오면서 손해볼 작정하고 왔거든요. 제가 들고 온 와인 아까 맛있게 드시던데 그거 빈티지 와인이에요. 그거 한 병에 해도 30만 원 좋게 될 텐데. 겨우 알바비 5만 원 받는다고 해도 제가 25만 원 손해걸려? 그래도 가족들 사이에 25만 원이니 30만 원이니 얼마 손해봤는지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집 가시는 길에 뭐 맛있는 거라도 사서 들고 가세요. 그럼 다음에 인사하러 갈 때 뵐게요. 끝까지 웃는 얼굴로 그대로 유지하고 악수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겨우 5만 원 가지고 긁히는 사람도 아니고 난 어떻게든지 시댁 가서 인사를 할 거니까 둘이서 아무리 합심해서 나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밀어낸다고 해도 소용없다. 제 입장에선 나름대로의 선전포고였죠. 차 타고 가면서 친구랑 전화해서 욕이나 한 바가지 했어요. 어쩜 그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치졸하고 쪼잔하게 구냐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비싼 와인 들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죽 써서 개 줬다고 그렇게 웃고 말았네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바로 예비 신랑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오늘 언니들이랑 약속 있다고 하더니 형수님네 카페 간 거냐고요. 거기서 뭐 형수님들이랑 트러블이라도 있었던 거냐고 그러기에 제가 모르쇠 했어요. 아니, 난 그랬던 거 전혀 없었는데 형님들 뭐 기분 나쁘셨대? 글쎄 기분 나쁘실 만한 행동을 했던 게 전혀 없는데 그날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파티 하신다고 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셨나 봐. 나까지 불러가지고 일 시키고 알바비 5만 원 받았는데 내가 정중히 돌려드리고 왔어. 가족끼리 그런 거 일 도와주고 돈 받고 하는 것도 되게 우스운 일이잖아. 저도 아주 정중하게 돌려서 예비신랑에게 그대로 일러 바쳤죠. 예비신랑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카페 가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냐고 펄쩍 뛰면서 놀라더라고요. 저도 불필요한 기싸움은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기분 좋게 도와드린 거라고 애둘러 얘기를 하고 우리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거 그거 날짜 좀 당기는 게 어떻겠냐고 그랬죠. 예비신랑이 당신만 시간 괜찮으면 언제든지 좋은데 저희 집에 먼저 인사 안 가도 괜찮겠냐고 묻더라고요. 아무래도 예비 동서들이 제 기강을 너무 잡고 싶어라 하는 것 같아서 미리 인사를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먼저 인사를 다녀오겠다 그랬어요.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했어. 가희 시댁에 먼저 인사 다녀온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 네 말도 일리가 있지. 괜찮은 집인지 인사 다녀와서 먼저 보고 나서 결혼 결정하는 건데 여튼 그 집 가서 부대접 받고 오기만 해. 내가 아주 초를 칠 테니까. 솔직히 시댁 먼저 인사 다녀오겠다고 하면 부모님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제 뜻을 잘 이해해 주신 아버지 덕분에 그렇게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가게 됐어요. 아우, 저 진짜 그 살벌한 눈빛 때문에 문지방도 못 넘어갈 뻔했잖아요. 두 예비 동서들 눈이 꼭 어땠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갈궜는데 기어이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해? 꼭 이런 것 같았다니까요. 적당히 무시하고 쌩 까고 웃으면서 어머 형님들 너무 오랜만에 뵙는다고 오히려 더 오버해가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아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첫째랑 둘째도 벌써부터 친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서. 어머, 벌써부터 그렇게 잘하면 얼마나 잘하려고. 얼른 들어와요. 이 집은 하여튼 남자들이 문제야. 이렇게 귀한 손님 오시는 날에도 회사 일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우리 아들들이 영 늦네요. 곧 있으면 온다고 했으니까 우선 우리끼리 식사 먼저 들자고요. 제가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예비신랑의 두 형들, 아주버님 되실 사람들이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일이 있어 딱 늦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아주버님들이 늦게 도착한 것이 더 드라마틱한 연출이 되었다니까요. 지난번에 카페에서 일손 조금 도와줬던 게 많이 힘들었나 봐. 들여보내고 나서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가 미안하더라고. 이런 소리를 해대는 두 형님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날 일러 바친 이후로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을 일 시켰네 어쩌네 하면서 한 소리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아주 밥 먹는 내내 어떻게 그렇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식사 다 마치고 과일 깎아서 먹자 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나서서 형님들이랑 같이 과일 깎아 내가겠다고 보란 듯이 그랬죠. 시부모님 입은 아주 귀에 걸리죠. 결혼도 하기 전부터 벌써 저렇게 싹싹하게 잘하는 애가 집에 들어왔다고요. 제가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런데 어째요? 형님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딱히 저 싫어하셔도 도움될 게 하등 없는데 그냥 예쁘게 좀 봐주세요. 네? 사실 제가 먼저 긁긴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약이 바짝 오르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오라고 해서 카페 가서 일 도와줘. 이렇게 살갑게 잘해.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심술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물먹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지 진심으로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말 한마디 하자마자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던 게 뻥 하고 터졌던 모양입니다. 과일 깎고 있던 과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가자미 눈을 뜨고 절 째려봐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 눈에 뵈는 게 없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그 정도로 눈치 줬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줄도 알아야지. 너 공순이잖아, 어? 어디 되도 않는 중소기업 다니고 있다며? 그런 주제에 우리 도련님을 꼬셔? 몸부터 들이대고 봤니? 유치하게 발톱 드러내는 것도 웃어 죽겠는데 진짜 타격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 있죠? 어쩜 저렇게 평소에 있는 척이라는 것은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싼티나게 싸움을 걸어올까 하고요. 좀만 더 약 올렸다간 딱이라도 맞을까 싶어가지고 형님 손 꼭 붙잡고 그랬어요. 평소에도 결혼할 여자 데려오시면 이런 식으로 기강 잡으셨나 봐요. 너무 유치해서 당할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형님이랑 말 섞기 싫어서 다들 도망갔나 보다.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누구 앞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려? 또 그 와중에 시부모님한테 들킬까봐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는 주제에 저한테 팩 짜증을 내던 그 순간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다 하셨던 두 아주버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형님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앞치마에 손 닦고 오셨냐고 콧소리 내면서 양복 받아들고 있는데 저도 그 옆에서 처음 뵙겠다고 고개 숙여 인사를 했죠. 그런데 큰 아주버님께서 마주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시다가 어라 하시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냐고요.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작질이냐 생각했겠지만 아쉽게도 정말 예비 아주버님과 전 이미 만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어디서 봤더라? 진짜 어디서 봤는데? 어? 그걸 어디서 봤다고? 너네 둘이 예전에 만난 적이라도 있니? 제가 일부러 두 동서들을 보고 씩 웃어주면서 그랬어요. 아무래도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아버지랑 같이 참여했던 걸 보신 적이 있는 것 같다고요. 땡땡산업 알고 계시죠? 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요. 거기 저희 아버지 회사거든요. 아마 작년에 기업인의 날 행사하면서 연 매출 5천억 달성해가지고 상 받을 때 그때 보신 것 같아요. 회장님이랑 저랑 진짜 안 닮긴 했죠. 회장님이 아빠라고 다들 상상을 못 하시더라고요. 뭐? 땡땡산업이 아버지 회사라고? 예비 큰형님들 표정이 얼마나 웃겼는지 사진으로 찍어놓고 두고두고 찾아보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두 분이서 눈빛을 주고받으시는데 우리 망했다 하는 표정이 너무 잘 드러나서 제가 진짜 시부모님 앞에서 물새가 없이 깔깔거릴 뻔한 걸 꾹 참았어요. 예비 신랑도 시부모님도 전부 처음 듣는 얘기니까 제 정체에 다들 깜짝 놀라셨다니까요. 하도 집안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서 함부로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도 오늘 인사 오면 얘기해야지 했는데 다행이네요. 사람들이 꼭 그래요. 난 절대로 차별 안 한다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사실 제일 금 나누기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형님들?
그렇지. 아우, 설마 우리 집 사람들 중에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어? 손 한 번 올리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콧대 높은 두 형님들 우아한 방법으로 처리했어요. 그 뒤로 두 분이 아주 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우리가 그랬다는 거 비밀 좀 지켜달라고 사과도 해오셨으니까요. 저 이대로 결혼 진행하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결혼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 웃기는 형님들과 동서지간 우애 잘 지켜보면서 살아가 보려고요. 속 시원했으면 댓글 하나씩 꼭 달아주세요. 나중에 우울할 때마다 보러 와야겠어요. 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요즘 매일같이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평화가 찾아오기 전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전 어렸을 적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몹시 약했습니다. 잔병치레도 잦았고 무엇보다 기관지가 약하게 태어나 4, 5살까진 거의 병원에 살다시피 했죠. 병원에선 제게 기관지 합병증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 합병증이 온다면 큰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기초 체력이 좋지 않아 힘든 수술을 버티기가 힘들 거다. 오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리 부모님께 귀뜸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부모님께선 그런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도 절 포기하지 않으셨죠. 언제나 제 앞에선 밝은 모습만 보이셨고 희망적인 얘기만 꺼내셨고요. 제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제게 병원은 그리 무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병원은 꼭 커다란 성 같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제게 넌 이 성에 갇혀있는 공주야 하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전 매일같이 어머니와 함께 성 안을 탐험하곤 했고 몹시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무서운 주사와 치료들은 성의 주인이었던 못된 마법사가 절 괴롭히기 위해 내리는 벌이었고 매일같이 먹어야 했던 약들은 요정들이 제게 비밀스레 구해다 준 선물이었어요. 다른 환자들과 의사, 간호사들은 모두 사람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변신한 괴물이었고 전 그들의 감시를 받고 있는 공주였죠. 지금 와선 참 황당한 얘기들이지만 당시에 전 어머니와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아프고 무서운 치료들과 맛없는 약들도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잘 버텨낼 수 있었어요. 성인이 되고 자식이 생기고 나서야 그때 어머니께서 어떤 심정이셨을지 조금이나마 짐작이 가더라고요. 작은 아이가 본인 몸보다 훨씬 커다란 치료기구에 매달려 하루 종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어떤 심정으로 제 앞에서 그렇게 웃으셨을지 뒤돌아 혼자서 울음을 삼켜내시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너무나 죄송하고 한없이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전 아팠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 덕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던 병원의 말과는 다르게 큰 문제 없이 자라 무사히 성인이 됐죠.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도 몸이 건강해진 건 아니었어요. 전 여전히 잔병치레가 잦았고 약한 기관지 덕에 속히 말해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를 달고 살았죠. 조금만 무리해도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체력 소모가 심했기에 일상생활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약을 한 트럭씩 달고 살았고 회사에서도 매일같이 코피를 쏟기 일쑤였습니다. 덕분에 회사 사람들은 모두 제 허약한 체질을 알고 있었고 감사하게도 절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도 회사에서였습니다. 남편은 저희 회사의 거래처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계약차 저희 회사에 방문했던 남편이 절 보고 첫눈에 반해 저에게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 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그렇고 당시 남편이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전 저 스스로를 돌보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고 있었고 누군가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남편 그런 저를 끊임없이 설득했어요. 당신이 몸 상태가 어떻든 죽을 병에 걸렸든 아무 상관없다면서요. 처음엔 그저 입에 발린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참 꾸준했습니다. 결국 전 그 꾸준함에 못 이기는 척 남편과의 연애를 시작했고 만남은 몹시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땐 제가 아픈 사람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릴 정도로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전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때도 많이 망설여졌어요. 저 같은 사람이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부모님께서도 제 몸 상태를 알게 되신다면 결혼을 반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나 시부모님께선 절 몹시 환대해 주셨고 친부모님처럼 제 몸 상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매 끼니마다 챙겨 먹는 약이 산더미에 병원을 집처럼 드나든다는 소리에 어떤 부모가 아무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니? 그렇지만 나중엔 오히려 더 믿음이 가더구나. 그런 아픈 몸 상태로도 넌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니? 몸은 조금 아프더라도 정신력은 남들의 절대 뒤지지 않는 아이겠구나 싶었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지내며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는 있었지만 허약한 몸과 부족한 체력에 사회생활을 하며 혼자서 서러웠던 적도 몹시 많았어요.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시댁 식구들은 모두 본인들의 일처럼 여겨줬죠. 시부모님께선 그 뒤로도 절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남편 또한 정말 다정하고 좋은 배우자였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흘러갔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이였죠. 아이는 결혼 전부터 저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제 몸이 허약하고 힘든 건 어찌어찌 정신력으로 버텨낸다고 쳐도 아이를 임신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젊었을 적 저처럼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셨다고 해요. 부모님께선 아이 계획을 세운 뒤로도 아주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 고생하셨다고요. 요즘에서야 난임 부부를 위한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당시만 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며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시대였었죠. 그런 좋지 못한 시선과 갖은 고생 끝에 가진 아이가 바로 저였어요. 임신이 됐다는 기쁨도 잠시 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몇 번의 위기를 거쳐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태어난 전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후에도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기관지에 문제가 있어 어린 시절을 거의 병원에서 보냈었고요. 어렸을 적보단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좋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니 당연히 아이는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물론 결혼 전부터 남편은 이런 제 몸 상태를 전부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다른 일이었기에 남편에겐 몹시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자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저와 결혼에 남편이 절 원망한다 한들 제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문제는 결혼 전부터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이잖아. 난 아이 없어도 괜찮아. 물론 당신이랑 나를 닮은 아이가 생긴다면 너무 행복하겠지. 그렇지만 아이 갖기 위한 과정이 당신 몸에 큰 무리를 준다면 욕심내고 싶지 않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아니라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나한테 미안해하지도 마. 우리 둘한테만 집중하면서 살자. 그런 남편의 말이 어찌나 고맙고 감동이던지요. 제 등을 토닥여주던 남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욕심을 내지 말자고 말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 점점 더 아이에 대한 생각이 커져갔어요. 자연 임신 시도를 해봤지만 당연히 쉽지 않았고요. 애초에 전 월경도 몹시 불규칙적인 편이었고 각종 약들을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번번이 실패하며 아이를 거의 포기하던 차에 동서부부에게 먼저 아이가 생겼어요. 제가 동서부부에 대한 얘긴 앞전에 쓰지 않았던 것 같네요. 남편에겐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대략 5년 정도 후에 도련님도 식을 올리셨고요. 상대는 강남 출신의 여자였고 한눈에 봐도 예쁜 외모에 부잣집 딸 같은 느낌이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과는 다르게 도련님은 의사였고 선을 봐서 동서와 만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아파트에 전세 대출 받아 신혼집을 차린 저희와는 달리 동서 부부는 동선의 친정에서 넓은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다고 했어요. 처음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땐 조금 주눅이 들기도 하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은 어렸을 적부터 제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지금도 형편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동서부부는 동서부부고 우리는 우리라며 본인도 저에게 해준 것 없는데 미안해할 필요가 뭐가 있냐며 전혀 그럴 필요 없다 말을 해줬습니다. 전 그런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골랐다며 장난스레 맞장구를 쳐줬죠. 남편 말대로 저흰 비록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도 둘이서 몹시 행복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와중에 동선의 부부에게 먼저 아이가 생겼던 거예요. 사실 동서 부부도 결혼하고 3년여가 흐르고서야 아이가 생긴 것이었으니 그리 빠른 편은 아니었죠. 언젠간 일어날 일이었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이상하게 무겁더라고요. 이상한 조바심도 들었고요. 시부모님께선 제 몸 상태를 잘 알고 계셨기에 저희 부부에게 먼저 손주 얘기를 꺼내신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마음속으로는 손주를 바라고 계셨겠죠. 동서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찌나 기뻐하시던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하고 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서의 아이는 건강한 공주님이었고 병원에서 처음 만난 시족한 동서를 쏙 빼닮아 아주 예쁘장하고 귀여웠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지만 정말로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더더욱 아려오더라고요. 자연 임신이 되기 힘든 몸이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이해하는 건 참 다른 일이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던 남편은 제게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시험관 시술 한번 해볼까? 그동안 당신 몸 생각해서 먼저 얘기 꺼내지 않았는데 당신이 옆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그만 보고 싶어. 건강한 사람도 시험관 시술 몇 번 하면 몸에 무리가 많이 간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거야.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어? 사실 저도 남편에게 시험관 시술 얘기를 꺼낼까 말까 몹시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험관 시술은 몹시 힘든 일이었죠. 비용도 한두 푼이 아니었고요. 시도한데도 제 몸에 무리만 가고 아이가 생길 것이란 확신도 가질 수 없었어요. 특히 제 몸 상태가 이렇다 보니 남들보다 더 힘들고 긴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저만큼 아이를 원하는지 확신도 없었고요. 잠시 고민하던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다시는 시도해보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시간이 흐르면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영영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아이를 포기하게 될 것이란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난임병원에 가고 나서 느꼈던 건 임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진료 예약 잡기가 힘들 정도였고 로비엔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두려웠던 마음에 약간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았죠. 나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건 아니구나 싶었고요. 시험관 시술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술은 꽤 길고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원한다면 무조건 시술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시술에 적합한 몸인지 확인을 거친 후 본격적인 시술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전 검사 결과 시험관 시술을 진행할 수 있는 몸이었고 가장 먼저 여성 호르몬을 높여주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높아져야만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고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야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호르몬에 관여하는 약이라 그런지 약을 먹는 동안 컨디션 변화가 극심했어요. 아무 잘못 없는 남편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하고 동서 아이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괜히 자격지심이 들어 짜증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이 쏟아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챙겨 먹는 약이 산더미인데 약이 한 가지 더 늘어나니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전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주사는 배란을 유도하여 여러 개의 난자를 키우는 역할을 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주사 맞는 것엔 너무 익숙해서 별 문제 없이 주사를 맞았지만 시험관 시술을 받는 다른 산모들은 주사를 너무 자주 맞아야 하는 것이 꽤나 스트레스인 모양이더라고요. 병원에서 주사 맞는 데에 어려움이 없냐 물어오기에 괜찮다 답하니 보기 드문 경우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주사를 맞으며 3, 4일 간격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난자가 잘 크고 있는지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최적의 시기가 됐을 때 난자를 채취하게 됩니다. 처음 난자를 채취하기 전 어찌나 가슴이 떨리던지요. 인터넷을 뒤져 각종 후기를 찾아보고 병원에서 준 안내문을 달달 외울 때까지 읽었어요. 난자 채취 전날엔 건강검진 전날처럼 물을 포함해서 금식을 해야 했고 밤새 바싹 마른 입으로 잠도 한숨 자지 못한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저는 난자를 채취하고 남편은 정자를 채취하기 위한 수음실로 들어갔어요. 밤새 긴장했던 것이 무색하게 시술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니 2~5시간 정도 흘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제발 채취한 결과가 좋길 빌었고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몸에서 몇 개의 난자가 채취됐는지, 몇 개가 수정되고 배양됐는지 안내를 해주고 호르몬 수치가 높아 수정된 배아를 그대로 이식하지는 못하고 동결 후 이식해야 한다고 했죠. 뭐가 되었든 이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최대한 건강한 몸 상태로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한 달여간 운동이며 식단을 열심히 조절해서 이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첫 번째 배아 이식을 받게 됐어요. 결과는 당연스럽게도 실패였죠. 수정된 배아가 제 자궁에 착상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어요. 첫 술에 배부를 리 없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막상 오랜 기간 동안 기대를 가지고 임했던 일이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가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병원에선 1차 시도에 성공하는 부부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면서 분명 다음번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저와 남편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렇게 전 2번의 시험관 시술을 더 받았어요. 한 번의 시술에 거의 2, 3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리니 반년이 넘는 기간이었죠. 세 번째 이식마저 실패로 돌아가니 눈앞이 정말로 깜깜해졌습니다. 병원에선 제게 반복적 착상 실패 검사와 습관성 유산 검사를 받아보라 제안했어요. 반복적 착상 실패 검사는 시험관 시술 후 임신 실패 3회 이상, 좋은 등급의 배아를 이식해도 착상이 실패할 경우에 시행하는 검사고, 습관성 유산 검사는 여러 번의 자연 유산이나 반복적 착상 실패, 특히 35세 이상 고령의 산모일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였습니다. 2가지 검사는 모두 피검사로 진행됐고 그날은 피 정말 많이 뽑았어요. 남편은 그런 절 보며 이 검사들은 꼭 받아야만 하는 것들이냐, 당신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냐 걱정을 해왔지만 전 이를 꾹 깨물며 버텼습니다. 3번의 실패 후 남편은 이제 그만 포기하자. 우리도 할 만큼 했다. 당신 더 이상 고생하는 모습 못 보겠다며 시험관 시술을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정말 가망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 때까지 아이를 위해 노력하고 싶었죠. 검사 결과 제 피는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낮다고 했습니다. 착상이 되려면 혈액이 평소보다 빠르게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전 단백질 수치가 낮은 탓에 혈액이 응고돼서 착상이 어려워진 것이라고요. 결과에 맞는 새로운 약들과 주사를 처방받아 집에 가지고 오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정확히 무슨 기분이었는지는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허약한 몸에 대한 원망스러움, 이대로 임신에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 남편에 대한 미안함, 모든 감정이 한데 섞여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검사까지 받고 약과 주사를 산더미처럼 사용했지만 전 4번째, 5번째 시험관 시술을 모두 실패했고 시술이 진행될수록 몸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험관 시술에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모든 일들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느껴졌고 5번째 시술마저 실패하자 그만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번 똑같은 시술을 받고 이식을 받고 착상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이럴 바에 그냥 포기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이 맞지 않나.
저와 남편 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몸 상태는 점점 좋지 않아져만 갔어요. 제가 시험관 시술을 하며 보낸 고통의 1년 동안 동서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탈하게 자라고 있는 건 몹시 기뻐할 일이지만 그런 아이를 보며 마음이 허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다 해서 동서와 아이가 원망스럽진 않았어요. 조금, 아니, 몹시 부러울 뿐이었죠. 여보, 우리 이번 시술을 마지막으로 그만두자. 이러다가 당신 잘못될까봐 나 너무 무서워. 당신 매일 밤마다 기침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안 그래도 몸 약한 사람이 매번 피 뽑고 주사 맞고 약은 또 얼마나 많이 먹어.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결국 전 남편의 말대로 마지막 시술을 진행하게 됐어요. 평소와 같은 수순이었지만 마지막 시술은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흘러갔던 것 같아요. 배아 이식을 받고 임신 확인을 위해 피검사를 받은 후 기다리는데 처음으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임신 실패면 정말 아이를 만날 운명이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됐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보, 나 임신이래. 우리 드디어 아이가 생긴 거야. 피검사 결과 정말 놀랍게도 착상에 성공했고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붙잡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제 임신 소식에 아이처럼 엉엉 울며 기뻐했어요. 제 뱃속에 생명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초음파로 아기집이 생긴 걸 확인하고 산모 등록까지 하고 나서야 드디어 제가 엄마가 될 준비를 시작해 했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결혼 후 정확히 10년 만의 일이었어요. 엄청난 늦깎이 부모였죠. 시험관 시술이 서너 번이 넘어가자 주변에선 모두 슬슬 포기하라고 말했었고 아무도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남편과 저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반쯤은 포기한 상태로 임했던 시술이었는데 기적처럼 임신이 됐던 거예요. 제가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시부모님께선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더 기뻐해 주시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해 오셨습니다. 너희의 간절함과 진심이 하늘에까지 닿아 아이를 선물해 주신 거라면서요. 제 임신 소식에 동서도 딸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를 축하해 줬습니다. 그 무렵 시조칸 막 3돌이 지났을 무렵이었고 오랜만에 만난 시조칸 말도 참 잘하고 아장아장 잘 걸어다니더라고요.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애한테도 드디어 사촌동생이 생겼네요. 그동안 어찌나 동생이 갖고 싶다고 절 졸라대던지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이렇게 동생이 생기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건강하게 아이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동서가 사가지고 온 선물은 바로 복숭아였습니다. 제가 과일 중에 가장 좋아했던 것이 복숭아였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동선 절 위해 복숭아를 사온 것이었겠지만 전 그 복숭아를 보고 몹시 슬퍼지고 말았어요. 동서, 실은 임신하고 나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겼는지 복숭아를 못 먹어. 근처에 있기만 해도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너무 먹고 싶어서 나도 몇 번 사왔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임신하면 이유 없이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대. 그게 하필 복숭아라니까 너무 슬프긴 하지만 아무튼 마음은 잘 받을게. 어머 형님, 복숭아 알레르기가 생기셨다고요? 저도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요. 제 말에 동선 몹시 놀란 얼굴이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도 복숭아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다르게 동서는 어렸을 적부터 아주 심한 복숭아 알레르기를 알아왔다고 했어요. 복숭아라면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질색을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였기에 일부러 복숭아를 사 꽁꽁 포장을 해서 왔던 거예요. 그런 동서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맙더라고요. 그렇지만 당연히 그 복숭아는 먹을 수 없었고 결국 포장된 채 그대로 저희 친정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사실 전 어렸을 적부터 편식이 몹시 심했고 과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좋아했던 것이 복숭아였어요. 제가 복숭아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동서가 알고 있을 정도니 말 다 했죠.
알레르기가 생긴 뒤로 복숭아를 먹는 건 꿈에도 꿀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임신 기간 중 가장 먹고 싶었던 것이 복숭아였습니다. 복숭아가 근처에 있기만 해도 코가 몹시 간지러워지면서 재채기가 나오고 심하면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올 정도였죠.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왜 하필 가장 좋아하던 것에 알레르기가 생긴 걸까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임신한 뒤로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진 않았습니다. 전 여전히 몸이 허약했고 아이는 제 뱃속에서 10달을 자라야 했으니까요. 그토록 원하던 아이였으니 정말 애 낳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임신 초기엔 극심한 입덧으로 살이 5kg씩 빠지기도 했고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숨 쉬는 것이 몹시 힘들어졌어요. 임신 때문에 그동안 먹던 약들도 먹지 못하게 되면서 기관지도 약해졌고 이래저래 힘든 일들이 많았죠. 결국 임신 말기쯤엔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 종일 누워 지내다시피 했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남편은 몹시 마음 아파했습니다. 물론 몸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행복했어요. 하루빨리 아이 천사를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9달이 흘러 저희 딸아이인 예정일보다 조금 이르게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저와 남편을 찾아와 준 공주님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었죠. 제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제 품에 안겨 병실이 떠나가라 우는 아이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부모님이며 친정 부모님이며 함께 우시는 통에 병실은 온통 울음바다가 됐고 너무나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동서는 병원에 찾아오진 못했지만 전화로 제 안부를 물어봤어요.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는 좀 어때요? 형님께서는 아픈 곳 없으세요? 동서 걱정해줘서 고마워.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애는 아픈 곳이 없대. 지금 옆에 누워서 잘 자고 있어. 나도 크게 아픈 곳 없이 멀쩡하고. 멀쩡하다고요? 아픈 곳이 하나도 없으세요? 아주 작은 곳도요? 물론 몸이야 안 좋긴 하지. 그렇지만 애 낳고 나서 멀쩡한 사람이 어딨어. 그럼 애는요? 애도 완전 멀쩡해요? 잘못된 곳이 하나도 없대요? 아주 건강하다는데 동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제가 좀 바빠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고 이상한 동서의 반응에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딘가 의문스럽긴 했지만 저는 막 출산을 마친 참이었고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을 상대하기도 바빴기에 그 통한 금세 내리에서 잊혀졌어요. 그렇게 전 산후조리를 시작했고 몸은 조금 아프고 피곤했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저희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었죠. 형님, 지난번에 제가 좀 무례했죠. 죄송해요. 그때 제가 일이 많았거든요. 그동안에도 너무 바빠서 이제야 숨 돌릴 틈이 좀 났네요. 한번 찾아뵈야지 하는데 이런 기쁜 일을 그냥 넘길 순 없잖아요. 저희끼리 간소하게 축하 파티라도 하는 건 어때요? 형님네 부부랑 저희 부부 넷이서요. 제가 형님네로 갈게요. 동서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고 동서는 제 출산을 기념해서 축하 파티를 하자고 했습니다.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기에 가볍게 승낙했고 동서는 날짜에 맞춰 음식과 술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동서는 갈비찜이며 미역국이며 산모에게 좋다는 요리들을 엄청나게 해왔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병원에서의 전화는 진작에 잊혀진 지 오래였고 동서에게 몹시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집안 동서들은 서로 비교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집안들도 많았던데 전 전생에 무슨 복이 있길래 이렇게 좋은 시댁 식구들을 만났나 싶은 생각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 뒤로 그렇게 끔찍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었으니까요. 제가 아주 귀한 술을 준비했어요. 이런 특별한 자리에 어울리는 술이죠. 어렵게 준비한 거니까 다들 빼지 마시고 오늘 같이 마시는 거예요. 자, 이건 형님 잔, 이건 아주버님 잔. 이 술이랑 세트로 나오는 잔이에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럽죠.
동선 본인이 아주 귀한 술을 준비했다며 몹시 고급스러워 보이는 술과 술잔 세트를 꺼냈어요. 무슨 술이냐 물으니 과실주라고 하더라고요. 동선 앞으로 육아하려면 고생할 일이 투성일 텐데 오늘만큼은 편하게 마시라며 제 잔에 술을 따라줬습니다. 이거 동서 복숭아주 아니야? 동서가 따라준 술을 마시려 입에 가져다 대는데 바로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묘하게 익숙한 향이 나서 코를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아봤더니 옅은 복숭아 향이 났습니다. 복숭아 향이 난다는 걸 알게 되자 코끝이 간지러워지면서 재채기가 연거푸 나왔어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형님? 복숭아주라니요. 제가 형님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거 다 알면서 복숭아주를 준비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저도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과일량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동선 몹시 당황하는 얼굴이었고 남편과 도련님도 각각 본인의 잔을 맡아보더니 복숭아 향은 전혀 나지 않는다면서 임신기간 동안 복숭아를 못 먹은 아쉬움 때문에 상상으로 복숭아 향을 맡는 거 아니냐며 농담을 하더라고요. 정말 복숭아 향이 나는 건 나뿐인가 싶어 일단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려 다시 잔을 가져다 대는 순간 목이 몹시 간지러워지는 기분이었고 도저히 그 잔에 들어있는 술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건배를 해놓고도 잔을 그대로 내려놓자 이미 본인의 잔을 비워낸 동서가 섭섭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정말 안 드실 거예요? 제가 형님 생각해서 귀한 술로 준비해온 건데 진짜 복숭아주 아니에요. 저 보세요. 저도 마셨잖아요. 동서도 분명 심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고 만약 복숭아가 들어있는 술이라면 동서도 마시지 않아야 할 텐데 동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계속해서 제게 술을 권했고 전 복숭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잠깐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 괜찮아지면 마실 테니 걱정 마라 답했어요. 정말 내가 과민 반응인 건가 싶었지만 아무리 맡아봐도 제 잔에선 묘한 복숭아 향이 났고 결국 전 셋이 취해서 떠들고 있는 틈을 타 동서의 잔과 제 잔을 몰래 바꿔치게 했습니다. 동서의 잔엔 아무런 향이 나지 않았고 더더욱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같은 잔에 같은 술을 따랐는데 어떻게 한 잔에서만 복숭아 향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동선 바꿔치기한 제 잔을 아무렇지 않게 잘 비워냈고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싶었지만 아무래도 찝찝한 마음에 지워지지 않아 결국 자리가 끝날 때까지 술은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동서는 돌아가면서도 섭섭한 마음을 표했고 전 미안하다며 컨디션이 갑자기 좋지 않아져서 그랬다. 남은 술은 뒀다가 잘 마시겠다 답했습니다. 그렇게 동서 부부가 돌아가고 남편의 말대로 임신기간 동안 복숭아를 먹지 못해서 상상으로 향을 맡았던 건가 하는 생각에 동서에게 조금 미안한 기분이 들었죠. 그러나 일은 그 다음 날에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남편이 큰 소리로 전화를 받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동서가 어제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입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묻자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동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작스레 온 몸에 두드러기가 오르더니 숨이 안 쉬어진다며 캑캑거리다 그대로 기절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도련님이 급하게 병원으로 동서를 데려갔고 동서가 쓰러진 이유는 다름 아닌 복숭아 알레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확신이 들었죠. 동서는 제 잔에만 복숭아를 문질렀거나 복숭아 털을 뿌렸거나 뭐가 됐든 간에 복숭아로 무슨 짓을 했었던 겁니다. 술에 취해 복숭아 향을 제대로 맡지 못하고 제가 바꿔치기 했던 잔에 담긴 술을 연거푸 마셨던 거고요. 취기에 가려져 있던 알레르기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점점 더 심해지다가 결국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올라오면서 기절을 했던 거예요. 동서는 몹시 심한 복숭아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기에 목 안쪽이 온통 퉁퉁 부었다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병원에 늦게 갔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서가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해 무사히 치료를 받은 건 참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몹시 의문이 들었어요. 동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전 평소에 동서와 사이도 좋은 편이었고 동서와 저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벌일 만한 아무런 동기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도대체 왜 갑자기 동서에게 복숭아 알레르기가 올라온 건지, 정말 그 술에 복숭아라도 들었던 건지 아닌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전 차마 제 얘기를 두 사람에게 꺼낼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안정을 찾으면 동서와 먼저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아이가 잠도 잘 자지 않고 하루 종일 울음을 그치지 않더라고요. 어제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가 아니면 어디가 아픈가 걱정되는 마음에 열도 재보고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큰 문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꺼내니 원래 신생아들은 이유 없이 울기도 하는 거라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고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싶어 그저 아이가 진정되기만 기다렸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이는 하루 종일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열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며 상태가 좋지 않아졌죠. 병원에 데리고 가보기도 했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열이 너무 오르면 먹이라며 해열제를 조금 처방해 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이 때문에 동서의 일은 머릿속에 잊혀진 지 오래였고 하루 종일 아이 곁에 붙어 간호하는 데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었어요. 그날도 남편과 함께 아이를 돌보다 남편은 지쳐 먼저 골아 떨어졌고 전 아이의 침대 앞에서 꾸벅꾸벅 졸며 아이를 살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뭔가 샛노란 것이 보였죠.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확실하게 노란 종이가 아이의 침대 뒤편으로 찔끔 튀어나와 있었어요. 매트리스와 나무 받침대 사이에 무언가 끼워져 있었고 저게 뭐지 싶어 조심스럽게 종이를 잡고 살살살 당겨봤죠. 아이의 침대 뒤에서 나온 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부적이었어요. 노란색 종이 위로 알 수 없는 빨간색 한자가 쓰여져 있었고 너무나 놀라 숨이 헉 멎을 정도였습니다. 부적을 발견한 순간 가슴이 쿵쿵쿵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런 물건이 왜 우리 아이 침대에 끼워져 있는 거지?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침대를 살 때부터? 복잡하던 머릿속은 이내 곧 한 가지 결론으로 모아졌습니다. 동서가 아이 침대에 이 부적을 넣어놓고 간 것이다. 아이 침대를 산 후 저희 집에 들어왔던 외부인은 동서 부부가 유일했으니까요. 왠지 모르게 제 촉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전 그 부적을 가방에 챙겼어요. 부적을 침대에서 떼어내고 나니 우연의 일치인지 그날 새벽은 아이가 울지도 않고 얌전하게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자 전 그 부적을 들고 동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서, 나랑 할 얘기 있지? 동서 앞에 침대에서 찾아낸 부적을 던져놓자 동서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적을 바라보던 동선 울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런 동서를 다그치지 않고 가만히 동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줬죠. 한참을 오열하던 동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실은 저희 애가 많이 아파요. 아픈 지 10달 정도 됐어요. 딱 형님이 임신하셨던 시기부터요. 매일 밤마다 열이 올랐고 이유를 모를 두통이며 복통이며 아픈 것이 계속 생겼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했고 아이는 날이 갈수록 살도 빠지고 기운도 없어졌어요.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온갖 검사를 다 받아봤지만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하고 특별히 아픈 것도 없다고 하고 그렇지만 밤만 되면 아이는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니까 주변은 이렇다 알릴 수도 없었고 해결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통증에 저도 아이도 둘 다 몹시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무당이시거든요. 강남의 여느 부잣집 출신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동서의 집안은 실은 대대로 무당을 해오던 집안이었다고 해요. 신통하기로 유명해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는 집이었고 복비로만 건물을 세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그러나 동서를 낳고 나선 더 이상 신을 모시지 못하게 됐고 동서도 신기를 전혀 물려받지 못해 맥이 끊겼다고 합니다.
동서를 낳은 뒤론 무당일을 그만두고 조용히 지내고 계시던 중이었지만 신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나 봐요. 동서가 먼저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친정 어머니 쪽에서 아이 아프지 하며 연락을 해오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일을 맞추셨던 건 전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라 그렇게 놀라진 않았어요. 그렇다 아픈 지 꽤 됐다고 대답을 드리니 원래 그 집안에 다른 아이한테 가야 할 애군이 저희 아이한테 와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바로 형님 아이가 생각났어요. 그렇지만 전 어렸을 적부터 미신 같은 걸 믿지 않았거든요. 무당 딸이 미신 믿지 않는다면 참 웃기죠. 전 어머니께서 무당이신 것도 싫었고 그런 쪽과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독립도 일찍 했고 어머니와 최대한 연락하지 않고 지냈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냐고 그런 어이없는 말 하지 말라 단칼에 잘라냈지만 어머니께선 몇 달째 아픈데 병원이고 아무데도 이유를 못 찾지 않느냐며 본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애군이 다시 원래 가야 할 자리로 갈 거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하고 넘어가려던 동서도 눈앞에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이성적인 판단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전 몸이 약했으니 당연히 그 자식도 몸이 약하고 문제가 생겨야 하는 게 맞을 텐데 아무 문제 없던 본인의 아이가 갑자기 아프게 됐고 제 뱃속에선 아이가 문제 없이 무럭무럭 크고 있었으니 정말 제 아이에게 가야 할 애군이 본인의 딸에게 오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결국 전 다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고 어머니께서는 굿을 하자고 하셨어요. 미신이고 굿이고 정말 싫었지만 그땐 그게 저희 아이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형님이 아이를 낳으실 시기쯤 굿을 올렸어요. 애군이 태어날 아이에게 돌아갈 굿이라고 했어요. 동선 어머니께서 시킨 대로 달게 피며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해서 굿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모든 일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애군을 원래 가야 할 자리에 돌려놓는 것일 뿐이니 별 문제 없을 거다 생각하면서요.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굿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저와 아이 모두 무사히 별 문제 없이 출산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게 안부 전화를 했던 동서의 반응이 이상했던 겁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역시 미신은 미신일 뿐이었구나. 내가 아이가 아픈 걸 보니까 잠시 정신이 나갔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어머니께선 네가 그런 마음으로 굿을 올리니까 당연히 신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거라면서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만 우리 아이에게 온 애군이 옮겨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동서의 어머니께선 부적 하나를 써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애군은 영원히 동서의 아이에게 자리를 잡게 될 테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 부적을 새로 태어난 아이 주변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적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이의 엄마가 잠시라도 그 집을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부적을 받고 고민하던 동선 결국 계획을 실행했어요.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제 자네만 일부러 복숭아를 문질러 뒀고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온다면 병원으로 향할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계획과는 다르게 제가 잔을 입에도 대지 않자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돌아가는 길에 부적이라도 놓고 가려 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 제대로 넣지도 못하고 아이 침대 뒤에 급하게 끼워놓고 돌아갔던 것이었어요. 취기가 오르기도 했고 부적에만 신경을 쓰느라 본인의 잔을 바꿔치기 당한 것도 모르고 복숭아 잔으로 술을 연거푸 마셨고 긴장이 풀리자 그제서야 알레르기 반응이 급속도로 올라온 거예요. 형님께 위해를 가할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잠시 미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짓을 한다고 저희 아이가 나아질 리가 없는데 그냥 어디든 탓할 것이 필요했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렇게 동선 한참을 울며 제게 사과를 해왔고 전 머리가 너무나 띵했어요. 일단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다며 오열하는 동서를 뒤로 한 채 집으로 향했고 이 얘기를 시댁 식구들에게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몹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대로 저만 아는 비밀로 묻고 넘어가기엔 언젠가 동서가 또 비슷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남편에게 그동안의 모든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경악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사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동서가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니야. 예전에도 한번 동생을 데리고 굿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때 거의 이혼할 뻔하고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대로인 모양이네. 알고 보니 동서가 이런 짓을 했던 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동서네 부부도 아이가 꽤나 늦게 생긴 편이라고 말했었죠. 아이가 생기지 않자 동서는 도련님에게 굿을 하자고 말을 했었다고 해요. 도련님은 당연히 무슨 굿이냐며 거절했고 동서도 어머니께서 하도 성화라 얘기를 꺼내본 것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그 뒤로 도련님 몰래 어머니께서 써주신 부적들을 집 안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도련님이 부적들을 발견하고 떼어버리려고 하자 기겁하면서 도련님을 말렸다고 해요. 그걸 떼버리면 아이도 함께 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아이가 가지고 싶으면 참으라고 도련님을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련님은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 분이었고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됐어요. 이혼 얘기가 오고 갈 정도로 큰 싸움이었지만 결국엔 도련님 쪽이 우위를 점했다고 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앞으로 굿이나 부적 등 미신 얘기를 꺼내면 무조건 헤어지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그 뒤로 동선 그런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고 아이도 자연스레 들어섰다고 해요. 그동안 저와 동서 사이에 일어난 얘기를 전해 들으신 도련님께선 몹시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와 이혼하기로 했단 얘기가 들려왔고 동서는 갈라서자는 도련님의 말에 다 본인의 잘못이라며 미안하다 담담히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동서와 도련님이 이혼하고 난 뒤에도 전 동서가 나오는 악몽을 꾼 적이 많았습니다. 본인을 이혼하게 만든 절 원망하며 굿을 한다거나 저 몰래 저희 집에 찾아와 부적을 붙여놓고 가지를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고요. 특히 저희 집엔 너무나 소중한 딸이 있었기에 더더욱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레 들려온 소식으론 제 걱정은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뭐? 동서가 절에 들어갔다고? 전에 듣기론 그렇다더라고. 얼마 전에 동생한테 연락이 왔대. 정말 사람 인생이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일이죠. 강남의 부잣집 딸이었던, 물론 무속 집안의 딸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던 동서가 절에 들어가게 되다니요. 동서는 어렸을 적부터 무당이었던 어머니의 등살에 시달리며 원하지도 않는 무속 신앙을 보고 들으며 자랐고 어머니 덕에 이혼까지 한 마당에 더 이상 어머니에게 휘둘리고 싶지도 않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 살고 싶다며 절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절에 들어가 여생 동안 도련님과 딸의 무탈과 평안만을 바라며 조용히 살겠다면서요. 동서가 절에 들어가기로 했던 소식에 도련님께선 조금 충격을 받긴 하셨지만 이내 동서의 삶을 존중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도련님 밑에서 자라고 있는 시족한 아픈 것 하나 없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저희 딸 또한 동서가 떠난 뒤로 아무런 문제 없이 시조카와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고요. 동서가 절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저도 악몽 같은 건 꾸지 않게 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딸 덕분에 요즘은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너무나 어렵게 저희 곁에 찾아와준 저희 아이가 앞으로는 무탈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언제나 절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던 저희 부모님처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사랑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